아까 기능적 감가할 때 초가 과대라고 썼는가 보더라고요. 초가 과소 다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라는 거는 너무 큰 것도 기능적 감가고 너무 작은 것도 기능적 감가예요. 뭐 초가 과소 전부 다. 자, 이제 3방식 보겠습니다. 456페이지. 네, 이 감정평가 3방식은요, 한 3문제 이상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이상 꼭 나온다. 2문제 이상 나온다.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감정평가, 어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해볼까? 교탁 한번 해봅시다. 이 교탁 얼마짜리 같아요? 7만 원. 틀려도 괜찮아요. 뭐 우리 그럼 7만 원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왜 7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된다. 항상 뭘 얘기할 때는 뭐 근거가 있어야 돼. 나무의 질. 그래요. 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자,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한 5만 원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이제 만든 사람의 이윤을 뭐 붙여서 한 7만 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용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야. 비용 관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원가 방식. 비용 관점에서 본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비용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물건의 가격이나 가치를 구할 때는 비용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시장에 교탁 사러 갔어 이거. 그 이제 팔고 있더란 말이야.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10만 원 달래. 그래도 여러분이 아니 사장님 무슨 소리 하냐고 조금 옆집에 보니까 이거가 비싼 거 5만 원 하던데 이게 무슨 10만 원이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물건하고 뭐 했어 조금 전에 내가 비교했지. 다른 물건하고 비교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그걸 비교 방식이라 그래. 이 2가지 정도는 우리가 얘기해 볼 만도 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시장성 원리라 그래. 하나 더 남았어요.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제가 아까 이 가치, 원래 가치의 뜻이 뭐예요?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라 그랬죠. 그럼 이 교탁의 가치를 구해주세요. 이 교탁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가 이 교탁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가치의 본 뜻이잖아. 그걸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네, 수익성 원리. 그래서 이 3가지를 3방식이라 그럽니다. 3방식 뭐뭐 있나요?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 비용성. 원가가 비용이잖아요. 비교 방식은요? 시장성. 수익 방식은? 그렇지. 이게 3방식이야. 제가 전에 그 영속성 얘기할 때 백화점에 가가지고 원피스를 사는데 원피스 가격도 있고 원피스 혹시 임대료도 있다 그랬나요? 원피스에다 임대료 같은 게 있어 없어? 원피스는 임대료가 없지? 그죠? 하지만 부동산은요 영속성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격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임대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가격을 가액이라 그래. 같은 말이야. 그래서 각 방식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도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겠네. 있습니다. 수익 방식에서도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그럽니다.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토지 가액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3방식 7방법이라고 불러요. 3방식 7방법. 이거 이대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오래 안 걸려요. 4월까지 외우세요. 늦어도 4월까지. 자, 그 다음에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 부릅니다. 복선가액이라고도 그래. 적산법에 의해서 구한 임료를 적산임료, 비준가액, 유추가액이라고도 그래요. 비준임료 또는 뭐 유추임료, 얘는 뭐 토지가액 별로 안 중요해. 얘는 지워버려. 얘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수익가액, 수익임료. 자, 이때요. 여기까지가 비교 방식, 여기는 원가 방식. 공시지가 기준법 무슨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 자, 우리 책에 보시면 457페이지에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게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오른쪽 산식은 일단 두고요. 산식은 두고 그 앞에까지가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은요, 이 표 당연히 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물어보냐면 원가법에서 구한 가액이 적산가액이잖아요. 적산가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계산 문제 나와요. 비준가액을 구하세요. 계산 문제 나와요. 수익가액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그 외 이론 문제는 뭐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원가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가법. 원가법은 가액 구하는 방법이죠. 올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적산가액 구하세요.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어려운지 쉬운지. 어려운 것도 쉽게 한번 또 얘기를 해드려야지. 한번 볼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모자 아닙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자동차야. 자동차. 자, 이 차가 GV90 차라 그래 볼게요. 지금 이 차는 만든 지, 생산한 지 5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중고차죠. 중고차예요. 그 어떤 분이 이 중고차를 사러 온 거예요. 사러 왔더니 7천만 원 달래요. 7천만 원. 그래서 나는 원가법을 배웠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원가법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원가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가법은. 이 차하고 똑같은 새 차. 새 차 GV90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새 차 만드는 원가, 새 차 원가, 이게 1억 들어. 1억. 이거하고 똑같은 새 차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고요? 1억 원이면 이 차 만들 수 있다고요. 1억 원. 자, 그런데 이 차에 수명이 있어. 수명. 이 수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용연수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연수를 기억해야 돼. 내용연수란 말이. 내용연수가 뭐라고요? 수명. 기호 지울게요 이제. 앞으로 내용연수 그럼 뭐라고요? 수명. 이 물건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야. 내용연수가 10년이야.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요. 그럼 이 차는 10년이 지나면 끝난다고요. 생명이. 오케이? 그러면 이 차는 10년 동안 가치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지. 가치가 줄어드는 걸 뭐라 그래? 감가. 아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공부했잖아. 감가라 부른다고요. 그럼 수명이 몇 년이라고? 1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되면 땡! 네. 수명이 10년이라고요. 그러면 매년 가치가 줄어들죠? 그럼 만약에 편의상 가치가 똑같이 줄어든다 그래 볼게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가치가 줄어든다 그래 볼게요. 그럼 1년에 얼마씩 가치가 줄어요? 그래, 1억짜리인데 10년 동안 가치가 줄어야 되니까 1년마다 얼마씩 가치가 줄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계속 줄어나가겠죠? 그럼 지금 5년 지났다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총 감가액이 얼마일까요? 5천만 원. 5천만 원 날라가 버렸네. 5천만 원 감가로 날라가 버렸죠. 그럼 이거 얼만데? 얼마? 그래, 그게 원가법이다. 원가법 하나도 안 어렵다. 이거하고 똑같은 새 물건을 만든다. 그럼 새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가치가 줄어든다. 그럼 지금까지 5년 지났으니까 얼마가 없어져 버렸을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가법이에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자, 분필이 있어요. 담배꽁초도 돼. 담배꽁초 너무 그런가?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고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건물로 한번 바꿔보자. 건물로. 이 건물이 하나 있어. 이 건물을 평가해달래. 이게 대상 부동산이야. 새 건물, 중고 건물. 이게 중고 건물이겠지. 우리 학원 건물 생각해 보세요. 중고 건물이라고요. 건물이니까 준공한지 이렇게 표현하겠죠. 준공한지 5년이 경과됐다고요. 그럼 중고 건물이죠. 준공한지 얼마 지났다고요? 5년. 그럼 이거를 원가법으로 평가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와 똑같은 새 건물을 짓는다고요. 새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새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새 건물을 지어. 새 건물. 자, 새 건물을 짓는 신축 원가가 10억이 들었다 그래 볼게요. 10억이면 새 건물 지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뭐 똑같이 10년이라 그러지 뭐. 20년 할까? 10년이나 20년 똑같습니다. 그럼 10년이면 1년에 얼마씩 감가가 될까요? 1억씩 감가가 되겠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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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년 지났죠? 그럼 총 감가액이 얼마예요? 5억이 날라갔네. 그럼 이 건물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지 뭐. 이게 원가법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 건물이 준공한 지 지금 3년 지났대. 그럼 얼마짜리인데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도 안 어려워. 이 원리라고.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 원리를 잃어버리지 마. 자, 그럼 용어 정리할게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조달원가라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조달원가. 똑같은 걸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야, 제조달해.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제조달원가. 총 감가액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총 감가액이 뭐예요? 매년 감가액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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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렇게 쌓여 있지. 쌓여 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누계라 그러거든. 누계. 그래서 이 총 감가액을 감가 누계액이라고 불러요. 감가 누계액. 그래서 원가법에서는 이 두 글자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 적산가액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네. 그 식도 만들 줄 아네, 이제. 여러분들이 막 식도 만드네, 이제. 적산가액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면 돼요. 식 썼어, 이제. 저게 그 적산가액 구하는 식이야. 조금 전에 1억씩 감가됐죠.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가 되고 있죠. 이거 나중에 배울 텐데 이런 걸 정액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정액법.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하세요. 그러면요. 제조달원가를 수명으로 나누면 되네. 그럼 이게 만약에 수명이 내용 연수가 20년이야. 그럼 감가 얼마씩 하면 돼? 10억 나누기 20년. 5천만 원씩 감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 정액법.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다야. 이 다 배운 거야, 이게 사실은. 여기서 조금 응용하는 거 내는 거예요. 원리는 이거라고요. 원가법 한 풀만 하겠는데, 이거. 그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원가법에 적산가액 구하세요. 문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조달원가 구하고 감가 누계액 두 개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조달원가를 구하는 게 나올 때도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제조달원가를 줄 때도 있어요. 제조달원가가 10억입니다 하고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런 건 더 쉽지. 가르쳐 줬는데 뭐. 그럼 결국 뭐만 구하면 돼? 감가 누계액만 구하면 되지.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구하는데? 매년 감가되는 거 구해가지고 몇 년 지났는지 하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 이게 뭔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책 한번 볼게요. 별거 없네. 응? 별거 없어. 별거 있겠나? 우리한테 뭐 어려운 거 묻겠어? 자, 우리 책에 467페이지입니다. 자, 467페이지 보시니까 거기 원가법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자, 거기 원가법 밑에 박스가 있네. 적산가액은 제조달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 보이세요? 그게 식이에요. 쭉 줄 딱 치세요.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식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계산 문제를 풀지. 자, 그리고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뺐잖아요. 이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고 불러요.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감가수정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게 감가수정이야. 이게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객을 빼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감가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감가누객 있죠?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감가수정액. 감가누객이라는 말이나 감가수정액이라는 말이나 같아요.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니까 468페이지 재조달원가라고 보이세요? 재조달원가. 자, 재조달원가는 여기 봅니다. 항상 책에 있는 것을 읽는 것도 좋지만 내 나름대로 개념을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재조달원가가 뭐였냐면은 대상부동산하고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신축원가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신축원가는 그럼 언제적 신축원가일까? 언제 지을 때 비용일까? 지금이 언제냐 이거지? 시점이 언제냐고 시점. 제가 감정평가에서 시점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준 시점이야. 그래서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신축원가야. 기준 시점의 신축원가라고. 그러니까 가격조사 완료일 날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얼마가 될까? 이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재조달원가는 밑줄 치고 기준 시점에서 밑줄. 그 뒤에 신축비 보이세요? 신축비 밑줄. 468페이지. 그럼 거기서 어떤 글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 시점. 자,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재조달원가란 현재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신축원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현재 시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재조달원가란 신축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의 신축원가를 말한다. 어때요? 뭔 고민을 하노? 기준 시점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좀 신축 시점이라 그랬잖아.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신축 시점에 신축원가다 그러면은 그것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 신축 시점이 뭘까? 이런 생각 필요 없어. 재조달원가 그러면 무슨 시점? 그게만 된다고요. 그게만 된다고요. 그게가 아니면 X라고요.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럼 재조달원가 나오면 시점 나오면 무슨 시점 나와야 된다고? 그래. 재조달원가 나오면 기준 시점인지를 보라고요. 그럼 기준 시점이 아니면요. 틀렸다고요. 그럼 거래 시점 나오면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야. 그럼 거래 시점, 되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상가족이야. 30년 만에 아들을 찾는 거야. 우리 아들은 귀 뒤에 점이 이만한 게 있어. 우리 아들은. 자, 아들이랑 한 명 나왔어. 귀 뒤에 보니까 점이 없어. 그럼 딴 데 볼 필요 있나? 손 볼 필요 있어? 눈 볼 필요 있어요? 그 X잖아. 응? 그럼 아들은 뭐만 기억하는 거야? 점. 재조달원가는 뭐 기억하는 거야? 그래. 다른 걸 보지 말라고요. 다른 거 보면 헷갈려요. 그럼 재조달원가 나오면 봐야 될 게 딱 두 개 있는데 오늘 하나만 얘기했다고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됐나요? 다른 거 보지 마라. 다른 거 보지 마라. 다른 건 안 바꾼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됐어요? 원가법 봤습니다. 다 했네. 자, 그래서 원가법, 적산가액,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객 빼면 돼요. 이 원리를 잊지 마.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려운 계산 문제를 만나도 항상 어디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라? 여기에다가. 문제에다 내 생각을 끼워 맞추면 안 돼.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걸 억지로 답지 보고 끼워 맞추는 공부하면 안 된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억지 공부야, 억지 공부. 그런 사람은 문제 다른 거 내버리면 못 풀어.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특히 계산 문제는. 됐습니다.
뭐 오늘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아주 원리 정도는 아는 게 좋겠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해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뜻입니다. 거래가 있었던,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왜 가시노? 갑자기 급한 일 생겼나? 자,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 부동산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구해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키는 대로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거하고 비슷한 거 찾아야 돼요? 생뚱맞은 거 찾아야 돼요? 당연히 비슷한 걸 찾아야지. 당연히 비슷한 걸. 찾았다. 이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비슷한 부동산이야. 그럼 이 사례 부동산은 가능하면 어디서 찾는 게 좋을까요? 오, 그렇지. 인근 지역에서 찾는 게 좋지. 그거 배우니까 답이 나오잖아. 나 그냥 바로 물어봤는데도 여러분이 인근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근 지역에 대한 대충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디서 찾는다? 인근 지역에서 찾아야지. 그럼 인근 지역이 없으면요, 유사 지역 간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유사 지역이 없으면 아까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 있죠?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미리 지역 분석해 놓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지역 분석은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역 분석은 꼭 해야 돼. 지역 분석은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개별 분석 생략할 수 있을까? 안 돼. 안 들어가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해? 그럼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앞에 뭐라 막 적어 놓고 있잖아.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OX. 당연히 안 되지. 개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시험 지문에 그런 게 나오면 야, 어떻게 지역 분석을 어떻게 생략하냐? 말도 안 된다.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사 그 지역에 안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안 가보겠다는 얘기야. 그거 어떻게 감정평가하겠어? 개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설 쓰겠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비슷한 걸 찾습니다. 찾았단 말이야. 이 부동산은 3년 전에 형님과의 거래인데 5억 원의 거래가 됐대요. 5억 원에. 자, 그러면 이것도 5억 그러면 됩니까? 이거 5억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뭐냐면 사례 부동산의 거래 금액인 5억 원에다가 조정을 해서 대상 부동산 가격을 구하겠다.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별거 없어. 이거 구해주세요. 얼마짜리인지. 옆집에 가니까 이거 비슷한 게 있어. 응? 옆집에 가니까 10만 원에 거래가 돼. 근데 걔가 이거보다 좀 못해. 얘가 더 좋아. 한 10% 얘가 더 좋아. 그럼 얼만데? 11만 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가 더 나쁘면요, 빼고, 좋으면요, 더하고. 그게 계산이야. 계산 문제는 그런 걸 물어봐. 지금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리 설명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 자, 형님과의 거래래.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죠?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거든. 그래서 사정 보정해야 돼. 특별한 사정을 수정해라 이 말입니다. 3년 전에 거래가 있었지. 3년 동안 물가 오르지 않았겠어요? 시점 수정해야지. 3년 동안 부동산의 가치가 변할 수 있잖아요. 변동의 원칙. 그래,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시점 수정은 변동의 원칙과 관계 있어. 3년 동안 가치가 변해 안 변해? 그래, 시점 수정 변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아까 나중에 여러분 변동요인책에 보면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기준 시점하고 물리적 감가 두 개만 말씀드렸죠. 시점 수정도 변동의 원칙과 관계 있어요. 몰라도 돼 지금은. 시점 수정. 자, 그 다음 이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찾았다 그래 볼게요. 인근 지역은 아까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인근 지역에서 이 사례 부동산을 찾았으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 지역 요인 똑같은데 뭐 비교를 해. 근데 만약에 이걸 유사 지역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이 부동산하고 이 부동산은 똑같은 부동산입니까? 차이 나는 부동산입니까? 똑같은 부동산 없다. 똑같은 부동산 없다. 개별성.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야 된다고요. 그게 개별 요인 비교라고요.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게 계산 문제야. 쉬워. 자료 다 줘. 자료 다 줘. 우리 그거 쓰면 돼. 그럼 그거는 계산 문제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은 보세요.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금액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 가격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런다? 거래사례비교법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더하면 잊어먹으니까. 더하면 잊어먹거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오케이. 자, 460페이지. 460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거기 보니까 29, 30, 31, 32, 33 막 적혀 있지?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요,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거기 460페이지 보충부터 시작해가지고 462페이지 27번까지 있죠? 네? 여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만은, 자, 먼저 첫 번째. 거기 2번. 460페이지 2번. 원가법이란 보이세요? 2번 거기 별표하세요. 자, 제가 이제 줄 칠한 데만 칩니다. 다 치면 너무 복잡해. 자, 원가법이란 밑줄. 자, 원가법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재조달 원가 밑줄.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 밑줄. 그렇게는 괄호, 별표. 대상 물건에 뭐를 산정한다? 가액 동그라미. 자, 다 했어. 자, 시험에 원가법이라는 딱 나오거든.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가액. 원가법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가액. 근데 시험장 문제 읽는데 원가법이란 취득 원가의 감가 수정, 가액 나왔어. OX. X. 취득 원가가 아니고 뭐라고? 제조달 원가. 자, 원가법 다시.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가액. 노래를 불러야 돼. 원가법,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가액. 원가법,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가액.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 5월달 되면 입에 붙거든. 그럼 그때 수도해야 된다. 계속 부르고 다녀야 된다. 계속 부르고 다녀야 된다고요. 계속 부르고 다녀야 돼. 시험 치는 그날까지. 그럼 얘가 나오니까 잘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쭉 내려가고 4번. 거래사례비교법 보이세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밑줄. 제가 읽어볼게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자, 거기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이 뭔데? 얘 사례 부동산. 그죠?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자, 지금부터 줄 치면 돼. 사정 보정. 거기는 괄호, 줄 치고 괄호, 별표. 시점 수정 밑줄. 그 뒤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되어 있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밑줄. 가치 형성 요인이 뭐냐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거든. 그러니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액이란 말 보이세요? 다 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나오잖아.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액. 너무 길어. 사정보정만 기억해 그러면. 정 안 되면. 사정보정이 포인트야. 사정보정 나오면 거래사례비교법이야.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가수정, 시점 수정, 가액 이런 말 나와. OX, X. 감가수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정보정. 사정보정 걔가 포인트야. 사정보정 나오면 뭐라고요? 거래사례비교법, 가액. 별거 없다. 별거 없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그러고 이렇게 한 세 줄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나오면 뭘 봐라? 사정보정. 그래도 어떤 글자 보라? 가액. 됐어요? 그것만 딱 확인하고 사정보정이라는 글자도 있고 가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오해요. 물론 시점 수정까지 알면 더 좋아. 시점 수정까지 알면 더 좋아. 봐야 될 게 있다고. 근데 그 앞에 뭐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 이런 건 필요 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됐어요? 원가법 뭐라고요? 원가법이란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 가액.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액. 그거야 그거. 다른 건 필요 없어. 그걸 이제 뭐 안 먼저 보면 돼. 자, 이제 수익환원법 남았습니다. 수익환원법 볼게요. 우리 시험 어려운 거 안 낸다고 그랬다 내가. 지금 여러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지금 27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래요? 다 못 외워요. 중요한 글자만 외우라고요. 중요한 글자만. 제가 동그라미와 별표 두는 글자들이 있죠. 그것만 딱 보는 거야. 자, 수익환원법은 뭐냐면 자,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수익환원법 제가 아까 수익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이 부동산이 장래 발생할 이익이 있는데 그 장래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구한 게 이 부동산의 가치다. 이게 수익 방식이고 수익환원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뭐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죠. 장래, 미래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현재 가치 구하는 걸 뭐라 그러더라? 할인. 그래서 그때 제가 할인율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가치는 장래에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다. 그리고 수익률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장래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된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수익환원법에서 이 가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수익가액이라고 부른다고. 이걸 뭐라 부른다고? 수익가액이라고 부르자. 수익가액이라고 부르고 약속한 거야. 야, 우리 수익환원법에 의해 가지고 구한 가치는 뭐라고 부르자? 수익가액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원가법에 의해서 구한 가액은 뭐라 부르고요? 적산가액이라고 부르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구한 가치는 뭐라고 부르자? 비중가액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적산가액도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비중가액도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수익가액도 부동산의 가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세 개는 전부 다 결국 부동산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할인율은 나 종류가 많거든. 그런데 수익가액 구할 때 이 할인율은 야 얘는 이름을 좀 붙여주자 우리가.
얘는 환원이율이라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환원이율도 할인율이네. 환원이율 수익률이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다. 수익률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죠? 근데 수익환원법에서는 이 할인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환원이율이라고 부르자.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장래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 쓰자. 뭘 쓰자? 순영업 소득 쓰자. 미래 현금으로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됩니다. 그건 감정평가사 판단할 문제야. 하지만 우리 계산 문제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은 수익 가액 구하세요.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수익 가액 구하세요. 다행히 작년에 나게 되면 올해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수익 가액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순영업 소득 알아야지. 또요? 환원이율 알아야지. 이 두 개를 알아야 되겠네. 오케이? 그럼 예전에는요, 순영업 소득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요, 환원이율을 우리 보고 구해야 돼. 우리가 이걸 구해야 돼, 환원이율을. 이걸 안 가르쳐 줘. 근데 수익률은 종류가 많다고 그랬지.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6개, 7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어렵잖아요. 6개, 7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다행히 이거를 가르쳐 줘. 환원이율을 가르쳐 줘.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 순영업소득 구하는 거 배웠나요? 배웠잖아. 가능총소득에서 쭉 나오는 거.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구하잖아요. 그래야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것도 안 가르쳐줘. 그럼 두 개 다 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떡하게 안 하면 되지. 그런 건 안 하는 거야. 시험 많이 걸려. 하지 말라고요. 됐어요? 그건 계산 문제.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 뭔지 의미를 알면 돼요. 장래 발생할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걸 수익환원법이야.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7번입니다) 460페이지 7번 보고 찾나요? 읽어볼게요. 수익환원법이라 밑줄.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순수익 동그라미, 미래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 동그라미,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환원 동그라미.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인돼 있지? 할인이 뭔데? 현재 가치 구하는 거잖아. 할인 동그라미. 그래서 뭘 구하는 거다? 가액. 됐다 이제. 자, 수익하는 법이란 나오거든. 수익하는 법이란 순수익, 현금 흐름, 환원, 할인, 가액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전에 시험에 할인이란 말 대신에 할증 이런 말이 막 나오고요. 막 공제라는 말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공제란 말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답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이 오리지널을 기억해놔야 된다고. 항상 뭘 기억해라? 답을 기억해놔야지. 왜 틀린 걸? 그러니까 틀리게 나온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틀리게 내놓는 거 있죠? 그런 걸 기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뭘 기억해야 된다? 정답을 기억해야지. 바른 말을 기억해야지. 하지만 틀린 말인데도 늘 똑같은 말이 틀리게 나오는 거 있거든. 그거는 내가 얘기해 줘요. 틀린 말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내가 얘기해 주지만 원칙적으로 공부할 때는 틀린 말을 기억해야 된다. 옳은 말을 기억해야 된다. 옳은 말. 자, 수익하는 법 다시 해볼게요. 수익하는 법이란 순수익, 현금 흐름, 환원, 할인. 여러분, 환원하고 할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환원이라는 말 자체와 할인이라는 말 자체가 현재 가치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은 현재 가치 구하는 거거든. 현재 가치 구하니까 당연히 환원, 할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오케이? 자, 원가법 뭐라고요? 원가법,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 가액.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목 아픈데 왜 자꾸 하려겠노? 여러분 자꾸 익히란 말이야. 자,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액. 맞아요?
수익환원법, 순수익, 현금흐름, 환원, 할인, 가액. 지금 오늘 한 건 다 가액이야. 가액이라고. 그럼 시험장에 가면 가액이란 말 대신에 임대료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 아니지? 원가법 가액 구하는 거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액 구하는 방법이라고요.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아니죠? 가액 구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액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가액 구하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가 방식, 감정평가 3방식에 가액 구하는 방법 3가지 방법 봤어요. 어떤 원리인지는 아시겠어요? 원가법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뺐으면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부동산 가격에다가 수정작업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수정작업하면 돼요. 수익환원법 수익가액은요, 순영업소득 구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해 2개 나누면 돼요. 그럼 나온다고요. 계산문제 할 때.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죠. 네,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자, 근데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 처음부터 하도록 할 텐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달을 할 때는 얘기했지? 그리고 색깔 있는 펜, 계산기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제가 수업이 없으니까 미리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는 11월 12월 달 내가 놀았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질책할 필요 없어. 앞으로 잘하면 돼. 제가 가치의 뜻이 뭐라고요?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 저는 가치의 뜻을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좀 그래요. 가치란 말이 참 감동적이야. 왜? 가치에는 과거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과거는 가치에 영향을 안 줘.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래. 장래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장래에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가치는 과거는 아무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과거를 내가 보냈는지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가치를 따질 때는. 아시겠죠?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공은 여기서 딱 멈추는 거야. 이제 새로운 공이 굴러가면 돼. 그래서 1월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